국민을 향해 많은 약속을 했던 정부였던 만큼 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상황 역시도 좋은 편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로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정의정의 파워토크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경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호영 청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68일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출발을 준비하는 시간은 마무리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관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가 좀 늦어지면서 출범이 좀 매끄럽지 않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김정은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리 정부 조직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데 처리가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지금 18일이 2차 시한이었는데 2차 시한도 넘기고 지금 마지막으로 26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26일 본회의 처리도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일 정도로 지금 굉장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야당에서도 조금만 좀 도와주시면은 조금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도 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양보해가지고 빨리 좀 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일 쟁점이 방송 진흥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다루느냐, 네. 방통위에서 다루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여야 간에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어느 부서에서 한다 이런 것보다도 정부가 좀 빨리 출범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여당에서도 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2008년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는 그때 정부 조직법을 제가 그때 협상을 원내 수석으로 하면서 했는데 그때는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 이렇게 딱 4명이 앉아가지고 네. 한 3시간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여성가족부라든지 통일부를 정부 원안은 폐지하는 거였는데 네. 야당에서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협상을 하고 조율을 하고 그때 제가 당시 박재환 국정수석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서 조율을 해서 그때 합의를 하고 끝을 냈습니다. 네. 예, 그렇듯이 이번에도 좀 여야 간에 합의를 잘 해가지고 빨리 정부 조직법이 통과가 되고 장관 인사청문회도 빨리 해서 새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출범을 해야 이 위기 상황에 우리 국민들이 좀 안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조직이 좀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시기도 시기이지만 지난 2008년에 고소영 내각이 유명세를 탔다면 이번에는 성시경 내각이라고 하죠. 이것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인수위 시절부터 깜깜이 인사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불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 모습들도 있는데요.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까지 좀 서로 넉넉히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좀 늦었죠. 네. 네, 아마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렇게 된다면은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지 않을 불상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인사는 참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찍 발표하면 일찍 발표하는 대로 문제가 있고 또 신중하게 늦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면은 또 그런 대로 또 문제가 있고요. 역대 어느 정권 막론하고 아마 인사 문제로 가장 힘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새 정부 출범 전에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박근혜 당선인이 우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한다고 보고요. 네. 여기에 이제 여당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잘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야당도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점이 아니라면은 좀 협조를 해서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말에 허니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출범을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나중에 이제 그것을 세세히 따지고 지적하는 이런 좀 성숙된
정치력을 보여주기를 여야에게 전부 다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늦어지는 면들을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여러 가지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입장들도 있고요. 또 뭐 정부 조직 개편안을 원안대로 통과해달라거나 인사청문회에 대한 불만을 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에서는 불통을 걱정하시기도 하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야당 대표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과 함께 같이 의견을 같은 목소리를 네. 내는데 협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야당 역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데 대한 기대감과 네. 또 희망을 또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정치에 대한 어떤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야당도 역시 많은 몸부림을 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특히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도 불투명하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야당에서는 과연 새 정부가 제대로 5년간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총리 후보 내정자가 또 최근에 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또 짙고요. 네. 병력 자녀분에 대한 병력 의혹이 짙고 뭐 이런 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지금 꾸준히 나왔던 그 청문회에서 3대 주요한 그 결함을 꼽으라면은 네. 부동산 투기, 네. 위장 전입, 네. 병력 기피 네. 이 세 가지인데 근데 공교롭게도 계속 그런 분들을 그 인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있고 또 상대 쪽의 국정 파트너인 야당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께 또는 야당에게 조금 성의 있는 모습으로 좋은 분들을 대한민국에 그 부동산 투기 안 하고 위장 전입 안 하고 네. 병역 기피 안 한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 속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좀 고르게 등용해서 쓰면은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네. 근데 왜 그러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느냐 하면은 자기 식구여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좀 벗어나 주시기를 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애초부터 좀 의혹이 있고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인선을 했다라는 시각이 있으신 건데요. 인선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해볼게요. 허태일 전 의원이 비서실장이 됐는데요. 우리 예. 지역 출신이 일단 비서실장이라는 좀 의미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우리 부산 지역 출신들이 청와대 요직에 많이 진출하는 것은 우리 지역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산의 현안 문제를 대통령께 직접 이렇게 얘기하고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조경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이 장관이라든지 여러분들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하자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참 이 대통령으로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기하고 호흡이 맞는 분하고 일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찾다 보니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뭐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막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네. 향후에는 미리 그 대상자들을 좀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네. 미리 좀 검증을 한 인재풀을 좀 만들어 두었다가 네. 인사 수요가 생겼을 때는 그렇게 막 검증한다고 막 사람 찾는다고 왕장하고 시간 끌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검증된 인재풀을 미리 준비를 해서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된다. 그리고 이 인사청문회 제도가 이전 정권의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장관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런 시절에는 장관들 인사청문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쟁점이 부각이 크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장관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도 늦장 출범을 하게 됐고 또 우리 박근혜 정부도 지금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 때도 인사 시스템에서 그런 제도를 준비를 못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수요가 생기면 그때부터 막 사람 찾는다고 이러다가 또 이 사람 찾아놓으면 이런 하자 있다 하면 또 다른 사람 바꾸고 하면서 이 혼란이 가중되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인사 시스템을 제대로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런 인사 혼란이 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리미리 좀 인재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인재풀을 준비를 해 두셨다가 딱 수요가 생겼을 때 바로 그 풀에서 뽑아서 쓰실 수 있도록 검증된 풀을 만들어 주시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도 근데 검증이라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미리 제가 우리 이명박 정부 때는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답이 오냐 하니까 인사수석실에 인사비서관실에 인원이 작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수 없다 이런 답이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여러 변호사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변호사들 계약직으로 채용해서라도 당신은 부동산만 봐라. 당신은 병력만 봐라. 당신은 납세 실적만 봐라. 네. 그것만 하는 업무만 하는데 그걸 왜 검증을 못 하겠습니까? 그걸 미리미리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이런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시스템을 좀 갖춰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선 얘기에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보수색을 띤 여당이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여야의 정책적인 구분이 조금 모호해졌습니다.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걸었는데요. 이것들이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것도 아주 야권의 중요한 몫이 될 것 같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에서도 처음 출발은 어쨌든 그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 네. 그런 어떤 주장도 하고 또 그런 또 실천 의지를 좀 약간 보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골목 시장에 가서 어묵입니까? 네. 어묵도 드시고 뭐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쨌든 양극화는 더 심화되어 있고 우리 서민들은 매우 힘든 5년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한 60%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당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정권 교체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께서 역시도 어떤 그 서민을 위하는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또 많이 표명을 하셨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공공 부분의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든지, 네. 골목 상권에 대한 보호 문제라든지, 또 기타 그 노인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그 여당을 또는 정부를 에워싸고 있는 기존의 그 기득권 세력들이 있습니다. 부자들을 비롯한 대기업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들에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지난 5년간의 그 이명박 정부에서의 그 실패를 잘 교훈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벌써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께서 내놓은 공약들이 약간씩 좀 흐트러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노인분들의 그 임플란트 네. 그 보험 적용이라든지 네. 또는 그 노령 그 기초연금 부분이라든지 네. 그 여러 가지 또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문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 바꾸기를 좀 시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그 국민들의 그 저항이 매우 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했던 약속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특히 서민 경제에 대해서만큼은 지난 5년보다는 보다 더 나은 그런 환경을 꼭 새 정부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약속된 것에서 흐트러지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 전체에 지금 가장 중요한 기치가 경제민주화 그리고 대통합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떠할 것으로 기대를 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대통령의 리더십은 경제민주화와 사회 통합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쉬운 과제가 아니죠. 오히려 경제민주화와 사회 통합이 아젠다는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하나의 아젠다가 아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어려운 경제적 그 현실과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아마 그것을 어렵게 하지 않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리더십은 대통령의 권위에서 발휘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권위주의 정권의 권위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국민들이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신뢰의 권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권위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국민들이 처음에는 혹시 하다가 하루하루 나가고 신뢰가 구축되면서 존경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뢰의 권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새 정부가 첫 인사에서 바로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리더십의 새로운 또 권위의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첫 단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인사를 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이명박 정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박근혜 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신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이제 확신시켜주는 첫 단추가 새 정부의 첫 인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발표된 후보자들에 대해서 언론의 간단한 검증만으로도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은 반드시 사퇴해서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신뢰의 리더십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인선 얘기가 여러 가지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얘기 나눌 것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의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새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크게 후퇴한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지방 분권 의제들을 담당할 인물이라든지 정책이 꼭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경태 의원님께 먼저. 경제민주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제가 말씀. 네, 그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소관 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법이 지금 올 2월 국회는 아마 인사청문회 때문에 좀 중점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을 것 같고 4월 국회 때부터는 아마 경제민주화법이 굉장히 이렇게 뜨겁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민주화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세계 경제가 다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좀 이렇게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에는 함께 나누어야 되는 시절인데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쓰면서 많이 기업들을 이렇게 대기업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였는데 우리 대기업들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투자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제민주화에서 확실하게 우리 대기업들이 물론 대기업들도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어려울 때는 대기업들이 보다 더 많이 우리 서민들께 경제 약자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아주 제대로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복지 문제도 나왔습니다만은 항상 어느 나라 정부든지 간에 우리 자기 국민들한테 많이 해주고 싶은 마음은 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 퍼주기로 식으로 했다가는 우리나라도 그리스나 유럽처럼 갑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비교적 재정 건전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유지를 해가면서 복지 정책을 펼쳐야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향후에도 이렇게 쭉 발전이 가지, 재정 건전성, 국고가 비어버리면 이 나라의 발전 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조화롭게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지방분권에 대해서 다시 예. 질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토론 시간이 좀 맞춰져야 되니까. 네. 조금 전에 우리 경제민주화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김정은 의원님께서 약간의 듣기에 따라서는 대기업에 좀 면피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대기업도 뭐 어렵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그 자칫하면은 그런 함정에 의해서 대기업의 봐주기식의 그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아니, 대기업도 어렵지만 그러니까 더 나누어야 된다, 이런 취지지. 그러니까 지금 좋은 어렵기 말씀인데. 때문에 네. 그걸 봐주라 이런 쪽으로 몰고 가시면 안 되고, 아니, 제 제 진리를 왜곡시키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어렵잖아요, 이렇게 지금 대기업도.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더 나누라. 네, 이런 잠시 취지입니다. 조경태 의원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은 정부 정책을 위반하는 그 공무원들 그런 분들이 나누라는 데다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네. 이걸 어렵지만 해도 방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네. 끝까지 들어보셔야 된다. 그래서 보통 지난 5년간 그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항상 대기업은 자신들의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 경제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 나왔거든요. 5년간 5년 내내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득권의 반발. 예, 그래서 신문지상에도 그렇게 또 보도하게 하고. 네. 그렇지만은 5년 동안에 대기업들, 특히 삼성이나 LG라든지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 현대자동차 한 번도 적자가 난 적이 없어요. 예, 훨씬 더 많은 이득을 계속해서 내왔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기업에 대한 정확한 어떤 개혁 의지가 새 정부에서는 있어야 된다. 네. 그래야만이 경제민주화는 저는 실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복지 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네. 우리나라의 그 복지의 수준이 OECD 국가에서 평균 이하입니다. 네.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네. 이제 겨우 복지에 대한 얘기를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물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지만은 이것이 자칫하면은 복지를 축소시킬 수도 있다 하는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권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제가 말씀입니다. 네. 유현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좀 두 분의 입장을 들어보신 다음에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디베이트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여야 의원님들께서 치열하게 복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네. 중요한 논점이라는 뜻이겠죠. 네. 그렇지만 이 복지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재정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재정이 없다라고 해서 또 복지를 또 도입할 수 없는 또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싸우지 말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네. 합리적 대안을 찾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지방분권 문제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어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자꾸 이제 그 앞에 정부가 사례가 됩니다. 왜냐하면 네. 실패는 또 성공의 어머니거든요.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성공, 또 다른 그 희망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실패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결국 좌절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간 철저하게 지방이 무너졌죠. 지방분권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도 서울 중심에 정책이 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와 유사하게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그 실패의 교훈을 잘 살려서 지방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거기에 가장 중심에 서야 될 도시가 저는 부산이라고 봅니다. 네. 부산이 제2의 도시고 해양 수도지 않습니까? 네. 부산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가치 이것을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서울과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네. 부산이라는 도시는 전략적인 도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봐주시고 네. 좀 경제 수도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박근혜 당선자께서는 정치적인 그 학습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거라 보거든요. 네. 따라서 좀 세계적인 도시들의 그 어떤 발전상을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 보고 있고요. 네. 뉴욕이라든지 상하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그 국제적인 도시들이 모두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해양 도시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 수도, 경제 수도로 만들어 내물어서 나머지 지방 도시들도 골고루 분권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1차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새 정부의 첫 번째 지방 분권, 지방 발전에 대한 과제로 의제로 삼아서 이 문제가 반드시 풀릴 수 있도록 네.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부산을 집중해서 육성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수도권 의원들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를 추진 중이고요. 또 정부가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이라든지 대학 이전을 허용할 방침이라는 소식도 들려서 수도권 집중화가 잠시 좀 주춤하는가 했더니 다시 또 가속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김정은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참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서울시장 출신이라서 그런지 네. 참 끈질기게 이 수도권 규제 푸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행령도 지금 상정된 것이 세 번째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들도 뭐 그렇습니다. 지방이 수도권도 대한민국인데 우리나라 다 잘 되자는데 누가 뭐 반대하거나 발목 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네. 없지만은 이 수도권 지방의 어떤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지 않고 무조건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어버리면은 지방은 이렇게 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모든 경제적인 이슈들이 수도권이라는 그 블랙홀에 다 빨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도저히 이 지방 쪽이 발전하거나 지방민들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수도권 규제를 풀더라도 우리 지방이 이렇게 발전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마련을 해주고 풀어서 이 국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하는 이런 요구입니다. 저희들이 뭐 수도권 규제 푸는데 뭐 배가 아파서 뭐 풀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도 뭐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다시 시행령을 예고를 해가지고 네. 19일 이후에는 아마 국무위원회에서 뭐 의결만 되면 그게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수도권 자연 보전 권역에 대학을 이전할 수 있게 하고 또 남양주 등을 갖다가 일부 지역을 수도권 성장 관리 지역으로 이래 지정을 하는 것은 안 그래도 지금 지방 대학들이 지금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욱더 이 수도권으로 대학생들이 몰리는 그런 효과가 또 생기게 되고 또 지방 뭐 기업이나 공장들이 수도권에서 그런 규제를 풀어주면은 지방에 있는 것보다 수도권으로 또 가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토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고 하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걸 의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이제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임기도 다 되셨으니까 잘 그냥 조용하게 좀 마무리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여러 가지 반대하는 시각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재정 문제가 얘기 나왔으니까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방 소비세율 확대라든지 지방 재정 건전성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노력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지방 소비세율 인상이나 네.
보육료, 국고보조금 인상 등은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죠. 네. 근데 이런 것도 시급합니다만 사실 뭐 모든 것들을 좀 더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은 지방 분권에 대한 논쟁점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역대 정권들 중에서 사실 지방 분권에 가장 노력했던 정권은 과거 노무현 정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뭐 혁신도시라든지 지방 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뭐 가시적으로 형식적인 것은 조금 지방 분권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뭐 재정이라든지 지방자치에 대한 것은 아직 요원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 좀 이것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여기 두 분이 국회의원이 계십니다만 수도권 전체 국회의원의 수보다는 아마 지역구 전체 국회의원의 수가 나는 많은 것으로 뭐 단순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지방 분권이 이렇게도 지지부진하게 안 되고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마 우리 국회가 뭐 국회 고질적인 병폐라고 볼 수 있는 우리 국회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념적이거나 어떤 사회적 이슈에 매몰되어 가지고 내내 4년 내내 싸움만 하고 투쟁만 하고 폭력적인 현상을 보이면서 그 쌓여 있는 많은 법안들 거의 처리도 하지 않고 그냥 또 지나가 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다 보니까 네.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큰 아젠다 힘을 모아도 이것을 처리하기 힘든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말로만 아닌 실천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사실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 어젠다화하고 또 정부 여당에 또 정부에 요구하고 하나하나를 실천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지방 재정 문제라든지 분권, 나아가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소소한 재정 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에 불과하겠죠. 네. 자, 그럼 이제 그런 문제들을 비롯해서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수부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렵사리 해수부가 부활을 했습니다만 지식경제부 소관인 조선과 플랜트 분야를 어떻게 끌어오느냐. 그리고 부산이 또 해수부 유관기관들을 얼마나 유치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여러 가지 건설적인 좀 대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조경태 의원님? 항상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은 마치 자신들의 뭐랄까요, 어떤 성과물,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이요? 전리품용으로 아마 새 부처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행태다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더라도 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만들었으면은 그 부처를 그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를 부활을 시켰습니다. 네. 왜 부활을 시켰습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부활시켰다 하면은 그렇게 고백을 하면 됩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논리였다.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좀 더 거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그 부처가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있게 도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해양수산부가 부활은 됐는데 껍데기밖에 없거든요. 네. 어떤 부처에 차관보도 없는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해양수산부가 보니까 지금 정부조직법에 보면은 차관보도 없는 그런 부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중국이 그 해양수산부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유는 해양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양수산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었거든요. 네.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비록 우리보다도 더 늦게 후발주자이기는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네. 거기에는 그 해양산업, 해양환경, 그리고 수산 부분, 많은 부분들이 총망라되어 있어서 명실상부하게 세계에서 제일 큰 해양 강국으로 한번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바다를 정복하는 그 민족, 나라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이 정복의 의미는 뭐 제국주의적인 그런 발언이 아니고요. 네. 어쨌든 우리 경제를 더 낮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네. 비록 제가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이지만은 부처의 이기주의를 저는 넘어서야 된다.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는 네.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 이 점에서 조선과 해양 프렌트 산업 그리고 해양 관련된 산업들 예를 들어서 기상청 이런 것들도 해양수산부로 이관시킴으로써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국가의 이익, 국가의 부를 많이 늘려나가고 돈이 많아야지 또 국민들의 그 또 복지가 더 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박근혜 정부가 네. 힘있게 이 해양수산부를 좀 이렇게 육성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정은 의원님께서는 아무래도 금융중심지를 눈여겨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무산이 됐고 또 자본시장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부산금융중심지 구상에는 좀 차질이 없을까요? 그 금융 중심지 앞에 해수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기능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행정안전위원회하고 우리 양당 원내대표들한테 이렇게 의견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기능을 네. 좀 강화해달라 하는 네. 거. 그리고 신공항 부분도 지금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은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부산의 시민단체 대표들 또 상공계 또 부산시 관계자들하고 의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신공항 방향이 조금 이전하고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정리를 좀 더 해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김해공항을 아마 그 국내 공항으로 쓰고 국제선 확충되는 부분을 가덕도에 활주로 한 번을 추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되는 대로 추진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단지도 공공기관 그 거래소가 지정을 해제를 해야 이걸 이제 활발하게 이래 민영화돼야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 네. 부분이 기재부에서 1월 31일 날 일단 기각은 됐습니다. 독점성이 아직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네. 했는데 지금 우리 정무위에서 자본시장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거래소의 대체거래소라든지 거래소 허가제가 도입이 되면 자동적으로 거래소의 독점적 지위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공공기관을 해제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고 네. 지금 자본시장법이 거의 한 95%까지는 여야 합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 그 지난번에 우리 부산에 꼭 필요한 파생상품 장외거래소 그 부분은 너무나 이 우리 부산 경제 중요하기 때문에 장외에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7,000조입니다. 7,000조, 연말 기준으로 7,000조입니다. 네. 그 액수가 밖에서 거래되는 것을 한국 거래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그런 법안인데 그게 우리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로 다 통과를 시켰는데 이 법사위에 가서 지금 막혀 있습니다. 네. 그 납득할 수 없는 민주당의 이유로 지금 뭐 오늘은 내가 참 우리 민주당 뭐 오늘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자꾸 이렇게 야당 쪽에서 뭐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자꾸 이렇게 발목을 잡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기국회 때 해주겠다, 예산안 처리할 때 해주겠다 해놓고는 또 약속을 어기고 요번에 또 하니까 6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를 하겠다 하는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CCP 이게 과연 법사위에 넘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법들은 지금 정무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 법사위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법사위에서 마음만 먹으면 이 CCP에 관련 법은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 금융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제금융센터 빌딩 63층짜리가 지금 한 45층짜리 올라가고 있고 네. 나머지도 지금 국제해운거래소라든지 또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분원은 제가 그 실시 설계 용역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카이스트 총장이 바뀌는 대로 바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분원이 네. 지금 금융단지로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선박금융공사, 그럼 우리 당선인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걸 조금 확대해서 해양금융공사 법으로 바꿔서 처리를 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의 문영금융 중심지의 금융 기능은 착착 잘 진행이 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행이 잘 되고는 있지만 민주통합당에서 좀 반대를 하고 트집을 잡고 있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제발 좀 네, 도와주시기 주경태 의원님께 바랍니다.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혹시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잠깐 이제 말을 좀 말씀하십시오. 붙이겠습니다. 예. 금융중심지법을 통과할 때 제가 노래가 많이 했죠. 김정은 의원님. 아니 많이 하셨는데 예, 예. 참 그때 그- 2년 걸렸습니다. 예, 예. 제가 법안 발의하고 예, 예. 2년 걸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게 반대하는 사람 개인이지, 민주당 전체가 반대하는 게 아니다는 말씀을 여기서 오해가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드리는 거고요. 네. 그 금융중심지법 역시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 민주당 의원님들은 동의를 하셨어요. 네. 또 법사위의 의원들도 동의를 하셨는데, 네. 딱 한 분이 조금 약간 이견이 있으셔서. 이견이 네. 있으셔가지고 계시는 분이 반대를 합니다. 그분을 이제 설득시키고 네. 하면서 이제 그 금융중심지법도 통과가 됐거든요. 네. 민주당이 반대했다는 것은 그건 좀 팩트가 아니다 이 말이죠. 네. 그 개인이 반대한 부분은 물론 소속은 민주당 소속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이 또 그분입니다. 네. 예, 그분이 그분인데 네. 저도 그분에 대해서는 썩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좀 그런 부분이 이제 여야 우리 김정은 의원께서는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만은 네. 당 지도부가 그런 분들을 자리를 박탈한다든지 그럼으로써 그 자리가 개인을 위한 자리는 아니거든요. 네. 국민을 위해서 있는 자리 같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핵심 상임위원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지 민주당이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은 조금 아니다. 저 사실이 조경태 아니다. 역시 네. 김정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네. 조 의원님도 도와주십시오. 공감하고 CCP 있다 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야권 차원의 대처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식으로 저희 여당에서도 마치 저희가 여당 같네요, 그죠? 네. 예, 저희들한테 여당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정식적으로. 네. 그냥 상임위에서 법안을 올리고 그것이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지 네. 이것을 정식으로 저 조경태한테나 네. 민주당에 네. 이렇게 건의 도와달라 이런 네. 건의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했어요. 저한테 건의를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지경에 네. 계시니까 건의를 안 하지. 건의가 없어서.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의원님들의 어떤 그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통과를 좀 도와주세요. 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다라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서로 힘을 합하시는 모습들 기대를 네, 해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자, 경남으로는 새 정부와 함께 운명을 시작한 홍준표 도지사의 공약이죠. 경남도청 이전, 그리고 진해 신축 야구장 문제로 좀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 이 경남도 이제 국회의원이 나오셔서 지역의 수군 사업에 대해서 유치를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네.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청 이전 문제는 홍준표 도지사가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내건 공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아마 선거 기간 중 가장 뜨거운 핵심 이슈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 공약의 그 제안 배경은 구 창원시, 마산시, 이제 진해시가 시청사 위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갈등 해소 차원에서 하나의 대안이었고 또 한 가지는 경남도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도 부채입니다.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그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지금 이 경남도청 부지를 팔고 그 매각 대금으로서 청사를 짓고 나서 남는 돈으로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대안입니다. 물론 지역 간 갈등 해결과 또 부채 탕감은 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안이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면 그거는 좀 신중히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경남도가 재원을 부채를 갚기 위해서 이제 그 도청을 이전하려고 합니다만 우리 일반적인 가정 생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빚을 갚기 위해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게 집을
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도민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또 청취하고 고려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적으로도 도청 이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들 나눠주셨는데요. 향후 전국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봄에 보궐선거가 예정이 돼 있죠. 벌써부터 하마평이 좀 무성한데요. 이 부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실 것 같아요. 김정은 의원님. 예, 우리 부산에는 영도의 이 4월 재보선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에는 김무성 전 의원님께서 아마 의사표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후보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만 김무성 전 의원님은 지난 총선 때 백의종군을 하면서 우리 그 새누리당 지지표 이탈을 막았고 네. 또 지난 대선 때는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으셔가지고 사실상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김무성 전 의원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좀 이렇게 외면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만 경선을 할지 후보 결정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볼 때 김무성 전 의원님이 그런 좀 위치에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 부분 예민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야당 후보로는 지금 우리 부산 출신인 안철수 후보가 일부 언론에는 거론이 됩니다만은 네. 제가 볼 때는 고향이라 해서 안철수 후보가 바로 지금 4월 재보선에 부산에 출마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출마를 하면은 정말 이거는 참 대선을 능가하는 빅 이벤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 4월 재보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지리라 보고 네. 특히 재보선은 지금은 4월, 10월 두 번 나누어서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여러 가지로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가 열리지 않는 한 5월 달에 1년에 한 번 정도만 재보선을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낭비적 요인이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만 보궐선거를 하는 것으로 좀 법을 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야당에서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야당이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일단 부산만 놓고 보면 상당히 전망이 썩 밝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이제 북핵 문제가 또 터지면서 이념적인 부분까지 좀 더 아마 들어오면서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 대선 패배 이후에 인적 쇄신이 없었거든요. 패배에 대한 책임에 대한 소재가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민주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거쳐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적 쇄신이 있어야 된다. 저는 지금도 이해찬, 박지원 이 두 분은 정계 은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명숙 의원까지도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 국민들께 실망과 절망을 안겨다 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책임지는 모습이 인적쇄신이 돼야 정치 된다. 선배님들이 네. 보여주시는 것이 국민들께 돌아간 민심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또 절망 속에서 또 희망의 꽃이 또 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4월 재보궐선거에서 좋은 분들 또 지역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또 훌륭한 분들도 계십니다. 네. 이분들에게 좀 기회가 좀 주어져서 정말 국민을 위하고 어떤 또 지역 주민에게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우리 야당에서는 그런 후보로 좀 발굴을 해서 그분이 또 그 지역의 대표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교수님께 이번엔 여쭙게요. 올해 이제 19대 국회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기 있는 두 분 국회의원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과거와 같이 혹시나 했다가 또 역시나 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만 우리 국회의원 개개인 한 분 한 분을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경력과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평범한 국민들의 아주 소박한 보통 수준의 눈높이에 맞추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또 심하게 말하면 철저히 그것을 외면하고 피해가서 또 국민들이 싫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들만 어떻게 그렇게 골라가면서 하는지 요즘 시세말로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원리를 존중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가장 앞서서 훼손하는 기관이 아이러니하게도 국회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법을 가장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인데 가장 앞서서 법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사람들도 국회의원이라고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 19대 국회는 정말 과거와 정말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예를 들 필요도 없이 국회 폭력 행위라든지 비인격적 막말이라든지 법률안만 발의하고 처리도 하지 않는다든지 또 회견의 불성실한 출석이라든지 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국회가 변하고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민들은 이것을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새 정부에 거는 기대부터 시작해서 향후 전국 구상까지 또 여러 가지 지방 분권 의제들까지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새 정부와 박근혜 당선인에게 꼭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한 말씀씩 하는 걸로 마무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태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새 정부에 바라는 것은 이제 크게 봤을 때는 경제 민주화의 의지 그리고 복지에 대한 공약 이것을 꼭 실천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지역적으로 가게 되면은 지방 분권, 지방 발전에 대해서 강한 의지, 강한 실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크게 또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바로 가덕도 신공항 문제입니다. 네. 이 부분을 이번 1년 차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국민들은 더 많은 박수와 또 신뢰를 보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한 지역에 아주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밀양의 송전철탑 문제라든지 네.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대통령께서 관심 있게 지켜봄으로써 또 해결함으로써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이렇게 달래주고 또 치유해주는 그런 힐링 대통령이 되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은 의원님. 네. 우리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먼저 이제 우리 그 부산 시민들께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하고 큰 것이 가덕도 신공항, 부산 시민들이 바라는 공항을 건설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부산을 해양 수도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하신 부분도 잘 이렇게 이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 좀 잘 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총리라든지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은 말할 나위도 없이 좀 국회에 자주 와서 이 공을 좀 많이 들이고 이렇게 설명도 자주 하고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국회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강행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한테 협조도 좀 구하고 또 공도 좀 드리고 이렇게 좀 자주 국회에 와서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야당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교수님께서도 국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국회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저는 생각해보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게 입법이라든지 예산을 다루는 정책 문제가 있고 또 정치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정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과 정치를 이렇게 막 섞어서 이렇게 합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그걸 당리당략이라 그러는데요. 정치적인 이슈를 정책을 가지고 고리를 걸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을 이거 안 해주면 정책적인 거 이거 법안 예산 통과 못 시키겠다. 이러니까 항상 이게 무슨 법안도 제대로 안 되고 국민들한테 욕을 먹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해야 될 정책 분야는 정말로 야당도 당리당략에 사로잡히지 말고 좀 뜻을 모아서 정책적인 부분은 함께 해내고 그다음 정치 분야에서 서로 뭐 이렇게 다툴 부분이 있는 거는 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원활히 좀 풀어가기를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호영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핵 인질이 되어가고 있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세계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안보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연하고 또 강력한 이런 안보 리더십을 또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의 특권층과 기득권층이 아닌 90%의 보통 국민들의 삶을 위한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비록 삶은 좀 힘들더라도 정의로운 사회와 미래의 희망이 있는 나라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거시적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러한 소중한 가치들을 많이 유보하고 양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민주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에 의해서 한시적이고 강제적인 경제민주화, 신용뿐인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가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도록 국가는 그 토대를 만드는 일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고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는 국민들의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새로운 리더십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념의 대립, 소득계층의 대립, 지역 간의 대립, 남북 간의 대립. 우리 사회를 갈라놓는 이 수많은 갈등으로부터 새 정부는 어떤 해답을 내놓게 될까요? 지난해 우리의 손으로 한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꼼꼼히 지켜보시고 조언을 하는 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의정의 파워토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